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에 이원석 대검차장을 내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홍보수석 등 일부 교체가 예상됐던 대통령실 개편은 오는 일요일에 단행될 예정입니다.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는 등 대통령실 직제 개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어 공식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빚은 당헌 80조 개정을 철회하면서 이번엔 친이재명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조금 줄어든 17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절 연휴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세탁기가 작동 중에 파손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부 분석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기존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고물가 시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쿠폰을 투입해 추석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 요즘 대형마트 초저가 치킨도 화제인데요. 프랜차이즈 업체와 원가 논란도 한창입니다. 이른바 가성비 치킨 경쟁 정리해봤습니다. YTN 단독 보도 이후 삼성전자 세탁기 폭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황윤태 기자와 함께 삼성전자 측 대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쇄신 문제, 또 나란히 비대위 체제가 된 양당 분위기까지 오늘은 이상민, 이재호 두 정치 원로들과 전국도 진단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발표하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오는 일요일 신임 홍보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도 손질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YTN 속보 밖에서 보고 들어왔는데 자, 마침내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발표됐군요. 네, 지난 5월부터 오랫동안 공석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16일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린 4명의 후보 가운데 예상대로 이 후보자가 발탁됐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지냈고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법연수원 27기로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자 지명 발표가 나고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시비가 있다는 질문에 검찰 구성원 누구나 중립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 염려는 잘 알지만 중립성의 가치를 잘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보험연구 원장과 서울대 금융법 센터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로 행정 분야의 전문성까지 겸비해 윤석열 정부 공정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원장 발탁은 지난달 10일 송홍열 후보자가 신상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여일 만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공석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확정하는 대로 빨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일부 윤곽이 나왔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대통령실부터 지켜보고 있다면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이튿날인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생이나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사이 소통과 이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설명한 건데요. 이 자리 하마평에 도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에 대해 유력한 분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현행 2실 5수석 체제에서 3실 7수석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김 실장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다 열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향후 또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는 20일 일요일에 신임 홍보수석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YTN 취재 결과 MBC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첫 번째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췄던 사이고요. 현재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주까지 독일에 머물고 있었는데 최근 귀국해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 특보를 맡을 가능성이 크고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 등 다른 직책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손질되는 홍보 라인은 일요일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거대 양당 모두 비대위 체제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첫 회의를 열어 반성과 사과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DJ 서거 13주기를 맞아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방식을 두고 대립하면서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 오늘로써 비대위가 정식 가동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상대책위 전체 인원 9명이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위원장의 제안에 비대위원들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당 운영 문제로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뭉쳐야 합니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말을 이용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성공적 비대위 체제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에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전 DJ 서거 13주기 추모식에서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이 거듭나고 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매우 초라합니다. 민주당을 만드시고 민주당의 정신을 지켜오셨던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당원 80조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개정에 반대한 의원 명단과 이에 대한 비판이 빠르게 SNS에 전파되는 등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DJ 추도식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서 진실이 우리 편이고 민심이 우리 편이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끝으로 국회 상임위 소식도 듣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가 또 맞붙었죠?
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 때도 여야가 과방위를 두고 지루한 삿바 싸움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 27일 만에 이뤄진 첫 상견례에서도 서로 탓을 하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께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스러운 정말 꼼수 소통, 수박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반응하면 국회 선진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주세요. 지금 물리력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정의 하나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좋은데 정의 하나니까 그래.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법안 심사 소위 구성권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면서 2번이나 전원 퇴장하는 등 극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은 다음 주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처분 신문을 진행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가처분 첫 신문이 끝난 뒤 신중히 판단하여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란 입장만 내놨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공소시효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20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9월 9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공소시효를 어기지 않게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까 과방위도 시끌시끌했는데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이른바 밀정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국장의 행보가 소위 프락치 행위로 보인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고 여당은 김 국장이 주체 사상에 물든 이적 단체에서 탈퇴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고됐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행안위에서 진행된 행안부와 경찰청 업무보고,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이 역시나 핵심 쟁점이었죠?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의 이른바 밀정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김 국장이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여당은 김 국장이 몸담았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단체가 이적 단체였고 또 김 국장은 여기에 회의를 느껴 탈퇴한 뒤 경찰이 된 것일 뿐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재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앞잡이가 됐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고 김순호 국장은 그러한 과거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인물이에요. 이적단체냐 아니냐는 굉장히 이렇게 법률적으로 델리킷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한다든지 저 북한의 대남 혁명론을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경찰은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 국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홍승상 전 경감을 인생의 스승이라고 표현한 게 맞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경감이 김 국장으로부터 인노회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을 받아 특채했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홍승상 그 전 경감은 잘 알다시피 대공 수사를 했고요. 또 인노회 사건을 해결하는 그 주역이었습니다. 맞죠? 자, 이런 홍승삼 전 경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네,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 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로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초대 경찰국장 인사검증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는데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당사자를 경찰국장에 임명한 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때처럼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오만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도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죠. 네,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일동은 오늘 오전 11시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국장이 인노회를 주사파 단체로 몰아 주사파 운동의 회의를 느낀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또 민주 열사들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단체 역시 김 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는 경찰국 해체 요구로도 이어지면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획 개발된 제품 중 하나가 당당 치킨이고요. 박리담회입니다. 본사에서 대량 직구매를 통해서 조리 직원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치킨 한 마리에 6,990원. 한 대형마트가 내놓은 초저가 치킨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치킨 가격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렴한 치킨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이 상품은 40여일 동안 32만 마리가 팔리는데 1분에 5마리씩 팔린 셈입니다. 인기가 치솟자 심지어 갓 튀긴 초저가 치킨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판다는 글까지 올라올 정도였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대형마트들도 앞다퉈서 반값 치킨을 내놓으면서 치킨 경쟁은 이렇게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년 전입니다. 롯데마트가 당시 프랜차이즈 치킨의 반값 때도 못 미치는 5,000원짜리 반값 치킨을 출시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한다, 골목 상권 침해다 이렇게 등등 반발이 나오면서 일주일 만에 판매가 중단된 바 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일단 치킨값이 2만 원 정도로 그때보다 비싸고 배달료까지 붙다 보니 고물가에 허덕이던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대형마트 매장마다 50개 미만으로 한정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골목 상권 타격이라는 주장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원가 논쟁이 더 뜨겁습니다. 왜 같은 닭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죠. 현재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프라이드 단품 가격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주들은 가성비 치킨과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품질 면에서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치킨은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등 단가가 높은 식용유를 사용하지만 대형마트는 일반 식용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마트 치킨의 경우 진열 상품을 다시 데워 먹다 보니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갈비맛, 마늘맛 등 다양한 메뉴 선택도 제한된다는 것이죠. 가격 차이가 나는 데는 유통구조와 마케팅 비용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대형마트는 생닭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매장에서 직접 튀기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에서 닭을 잡아서 운송해주고 여기에 포장용기, 마케팅 비용 등 본사 마진까지 붙다 보니 가격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마트와 프랜차이즈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국 다양한 맛과 풍미를 택할 것이냐, 가성비를 택할 것이냐, 선택권은 소비자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별도로 이 고물가 속에 치러지는 대형마트의 치킨 저가 전쟁. 추석 장바구니로도 이 저가 분위기가 확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정부도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이번 주부터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맞이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대형마트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석 맞이 할인 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소비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로 가격이 크게 뛴 이 무 판매대 벌써부터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손님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무 하나 마트 행사 가격은 2,500원 정도인데 정부 할인 쿠폰 20%를 적용받으면 500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늘, 양파, 배추 등 최근에 물가가 크게 오른 농축수산물 10여 개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 양가도 챙겨야 하는 입장이고 또 뭐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은 뭐 장 보거나 뭐 음식 준비하는 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시기보다 7.1% 상승했습니다. 특히 무 가격이 43% 올랐고 배추와 감자도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650억 원어치를 투입했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대형마트에서는 추석 성수품을 2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회원일 경우 마트에서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할인 폭이 좀 더 큰데요. 제로페이와 전통시장 배달앱, 온누리 시장과 같은 온라인몰에서 쿠폰을 받으면 농축산물은 3만 원, 수산물은 4만 원까지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품목은 매장별로 각각 다르며 행사 업체와 기간이 다르면 중복으로 혜택도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만큼 이번 추석 민생안전 대책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마트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전국에 최고 70mm의 비가 오고 주말에는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북서쪽에서 한랭 전선을 동반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오후에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중부와 남부 내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모레 낮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지방에는 최고 70mm의 비가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 낮에는 중부 지방부터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차량 침수 피해가 11,6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모아두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가 마치 수해 현장을 방불케 하는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보닛 위부터 차량 꼭대기까지 진흙더미와 나뭇가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더 심각한데요. 핸들과 기어, 시트까지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흙탕물이 고여 있고 진흙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하주차장에 대놓은 차들이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러 직접 이곳을 찾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폐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찾으러 왔어요. 전원이 안 켜져서 CD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찾을 수 없다 하네요. 네, 이곳에는 보험사에서 침수 피해가 접수된 차량 1,100여 대가 모여 있습니다.
아직 지하 주차장에 물이 안 빠지며 옮기지 못한 차들이 남아 있어서 이번 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11,600여 대에 달하고 손해액은 1,600억 원이 넘는 걸로 새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폭우 피해가 서울, 강남 등에 집중되면서 수입차들도 다수 물에 잠겼는데 피해액이 955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차주에게 인도되지만 완전히 침수된 보험사의 전부 손해 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지역을 다녀왔거나 침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차 문과 트렁크 등을 모두 열고 햇볕 아래에서 말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가능하면 가까운 점검센터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걸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올여름 차량 침수 피해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차량 가운데 일부는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새 차 구하기가 별따기인 상황에서 차량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큰 비가 오고 나서 보통 침수차가 중고시장으로 나오긴 하는데 올 가을이면 이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침수타 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00여 대지만은 국지성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태풍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오게 되면 4,5천 대씩 늘어나니까 이 역대 침수차 2만 대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침수차가 오게 되면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정비를 통해서 시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10월, 11월 가을쯤에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상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현행법으로는 침수 정도가 심하면 폐차해야 되고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침수 사실은 기록하게 돼 있는데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사에서 이 자차가 이 해당이 돼서 이래서 전손 처리가 되게 되면은 법적으로 완전 폐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들여다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자차 처리가 안 돼 있는 전체 시장의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서 3대는 이 보험사나 이런 데의 어떤 폐차 절차라든지 이력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종은 폐차하지 않고 업자한테 그냥 넘어가서 무보험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의 약 30%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30%가 정비 통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매물이 나오는 시기가 앞서 말씀하신 10월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등장을 하면 빠르면 1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차량 정비를 통해서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흔적을 지운다든지 하게 되면은 운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침수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또는 안전장치가 작동을 안 해서 탑승 계획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 가전제품이 물속에 담갔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부터 또 태풍이 오게 되면은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이 침수차의 중고차 진입을 좀 우려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그 신차 인도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중고차 사시는 분들 더욱더 많아졌는데 가을쯤, 10월쯤에는 구매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 구매 전에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차를 이 경험을 많이 했다든지 또는 전문가하고 대동해서 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침수 여부에 대한 것들은 좀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완전히 흔적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띠를 당긴다든지 하게 되면 끝부분에 물 자국이 있습니다. 마른다 하더라도 흙먼지나 이 진흙이 묻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침수된 흔적이고요. 또 도어 트림 쪽 그 고무라든지 하나 뜯어내게 되면 안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C가잭도 마찬가지고 바닥 시트 하단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필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든지 뒤에 컨비네이션 램프 쪽에 뚜껑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흙 자국이 남아 있으면 분명히 침수된 흔적이기 때문에 흔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또 전문가를 대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차를 구입할 때 개인의 거래를 하지 말고 사업자 거래, 다시 말하면은 단지 같은 데에서 업체 소속으로 중고차가 소속돼 있는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한 달 2,000km 정부에서 의무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흔적을 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웠다. 이런 차를 혹시나 샀다 했을 때는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혹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거래를 통했을 때는 품질 보증서와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것을 교부를 받습니다. 이거를 꼭 보관을 하셔서 한 달 2,000km는 의무 보증하게끔 돼 있어요. 왜 한 달 2,000km냐라고 보시면은 보통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운행 도중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90%가 한 달 이내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보증서를 갖고 진입 후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일반 이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리 구입을 할 때 꼭 전문가를 대동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업자를 통해서 의무 보증이 가능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속여서 판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물론 여기에는 침수차뿐만이 아니라 허위 미끼 매물이라든지 품질 보증을 안 해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결격 사항이 컸을 때는 벌칙 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래저래 빠져나갈 구멍도 굉장히 많고 또 딜러들이 무장을 해서 새로 진입을 한다든지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게 중고차 분야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부터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차를 구입할 때 아까 이 보험 사고 이력 정보, 카 히스토리라 그러는데요. 이거를 미리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침수 여부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고요. 보통 2개월이나 3개월마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긴 부분들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 또 침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완전히 적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느슨하다는 거. 그러나 이 카히스토리 같은 보험 사고 이력 정보를 통해서 미리 진입하는 것도 걸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침수차 관리 감독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요즘에 교묘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70%에 해당되는 이 침수차 전선 처리가 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폐기되게끔 돼 있는데 이 폐기되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나오는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0% 차량이 침수차로 진입하는 게 가장 우려사항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중고차 단계로 판매를 할 때 이 성능 점검 기관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매매 사원을 통해서도 이러한 벌칙 조항의 강화나 또는 수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즉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자세하게 이 규제를 하고 이 엄격하게 수시 관리 감독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 새겨야 되는 부분들이고, 마지막 단계가 소비자가 좀 조심해서 구입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훨씬 더 피해가 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역대급 폭의 침수 차량도 역대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부터 뭐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중고차 거래는 조금 더 유의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해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을 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는데 아직 단추를 누르지 않고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억지력 행사 때문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동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직접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 기술 개발 등 수년간 지속된 북한 도발이 영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also to ensure that the DPRK is held accountable for its continued provocations, and in some cases it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 what we have heard from President Yoon. We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ose sanctions until and unless the underlying conduct, the underlying activity changes and North Korea alters its fundamental approach. 이를 두고 북한 태도 변화 전부터 제재를 완화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동맹과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이 문제를 조속하게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을 해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비위 맞추기 급급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지적에 저자세 외교가 절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일본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지난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내거나 참배할 거란 내용을 외교 실무 경로로 사전에 전달받았고 즉시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층간소음 때문에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짓는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이 위주였다면 이번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소음 매트 설치비 지원이 우선 눈에 띄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최기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선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좀 이게 좀 감을 쓸 수가 아마 그랬는가 봐. 아마 감정이 아마 격하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 폭력이나 강력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축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빌려줍니다. 매트를 사용하면 1에서 3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의 저리융자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엔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주민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기능을 조정해 국민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새로 지어지는 집들에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초주택은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기초주택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바닥구조 시공 뒤 한 번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해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깎아주는 등 보상을 줍니다. 바닥 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보강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업계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시공 후 현장에서 성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제도 변경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해서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주택에서 사용 중인 벽식 구조가 아닌 층간소음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기둥식인 라멘 구조의 효과를 검증해 확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책이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92개 나라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현지 시각으로 17일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에만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 7,500건이 새로 보고가 됐고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20%씩 증가했다면서 빠른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WHO는 예방 백신을 맞고도 원숭이 두창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를 언급하면서 백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HO의 긴급 대응 프로그램 천연두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가운데 일부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백신이 100%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17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가 지금까지 4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만 8,574명입니다. 어제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3배, 2주 전보다는 1.65배 많습니다. 목요일 집계 기준으로는 지난 4월 7일 이후 19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점을 찍은 후 빠르게 감소하기보단 두껍고 긴 꼬리를 남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국내 발생이 17만 7,941명, 해외 유입이 633명입니다. 해외 유입 633명은 국내 코로나19 통계 집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명 늘어 470명, 사망자는 61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숫자와 1, 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다음 달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감염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며 확진자도 3차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미접종군에 비해 코로나19에 2번 감염될 위험이 2차 접종군은 48%, 3차 접종군은 74% 낮다며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국민 4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가운데 현재 재감염 비율은 5%를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고요? 네, 중대부는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사망자가 지난해 11월 처음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4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로는 지난 4월 1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나이별로는 9세 이하가 65.9%로 10세에서 18세 사이 34.1%보다 많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7%였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52.3% 가운데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내분비계 질환과 선천성 기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방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5세에서 11세 사이 고위험군과 12세에서 18세 사이 사망자 22명 가운데 미접종자는 81.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감염된 경험이 있더라도 확진 3개월 이후라면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2,700여 개의 수준인 소아 특수병상을 좀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 또 일부 인사 교체 등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자리였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에 또 야당은 나쁘끄러운 자화자찬이다라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평이 너무 궁금한데 여야 반응을 좀 녹여서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자화자찬이었습니까? 아니 뭐 자화자찬하시는 건 좋은데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그 답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시험을 낸 그 시험관이다. 네, 시험관. 그러면, 예. 그럼 채점을 해보면 빵점입니다. 원하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지금 이 난리가 나고 특히 집권 당이나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엉망진창했다고 국민들이 네. 많이 불안해하고 저 초보 운전에 넘어서서 난폭 운전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그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그럼 그거를 부직시키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집권당의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시끄러운 문제는 어떻게 저 대통령으로서 나설든지 해법을 내놓던지. 근데 뭐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뭐 자화자찬하는 건 좋습니다. 뭐 네. 누구나 자화자찬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이 요구하는 답은 하나도 안 했다. 네. 그러면 점수를 줄래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빵점 주겠습니다. 뉴스클 끝나고 또 이상민 의원 빵점 이렇게 해서 기사 제목이 막 나올 것 같은데 네,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빵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별 감동을 못 줬죠. 그거는 이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파악을 해야 될 게 취임 100일이 됐는데 국민들의 지지도가 20%대에 지금 머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 그건 어쨌든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잘못이 있었다 이런 평가 때문에 20% 아닙니까? 네. 그거 반설을 먼저 해야죠. 제가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20%대밖에 지지를 안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네.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겸허하게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좀 감동 있는 그런 안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좋은데 네. 그냥 100일 동안에 국민이 감동을 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대통령 말씀은 뭐 엄청 많이 이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국민이 들어볼 때는 그 뭐 별로 이렇게 뭐 지난 대통령들이나 뭐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견은 뭐 열심히 하셨는데 네. 감동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국민들 마음을 순소리까지도 살피겠다 이런 대통령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국민들의 뜻 또 국민들의 생각을 좀이라도 살폈으면 그렇게 답변 못하죠. 네. 지금 부족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 숨소리까지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 숨소리가 20% 되잖아요. 국민의 숨소리가. 그럼 그 원인을 네. 먼저 챙기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는데다가 또 하나 이게 본다면 100일이 되면요. 네. 되게 사람도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럼 이제
100일 동안에 죽을까 살까 했는데 이제 100일 지났으니까 아, 이제 살겠구나 이제 이런 네.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100일이 돼야 출생신고하고 그랬거든요. 100일이 지나야. 네. 그런 식으로 정권도 5년 임기에 한 뭐 1800일 된다면 100일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뭐 국민이 마음에 와닿는 개혁 입법 하나 통과시킨 게 없잖아요. 개혁 네. 입법 하나. 또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뭘 어떻게 고쳤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5인데 어떻게 개혁 입법을 단시간에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네. 야당이 다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후보 되기 전에도 야당이 다수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 시절에 어떻게 다수인 야당을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고의를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노력을 했어야 하고 예. 그러고 옳은 거이라면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이당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100일 동안에 이런 입법을 하나 했습니다 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에게 큰 감동만 못 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40점까지는 글쎄 뭐 40점 정도는 주시겠다. 아니 지금 우리 이상민 빵점이라 의원은 그랬는데 빵점이었는데요. 네. 답안지에 뭐 요구하는 시험관이 요구하는 걸 안 썼으면 빵점이지. 네, 뭐. 전반적인 글쎄 뭐 점수 매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점수 내기가 애매하다. 일단 감동이 없다는 말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분골쇄신이란 말이 대통령이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어떤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선 문제가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쇄신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까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목적은 안 된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는데 오늘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뭐 직제 개편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자꾸 뭐 전번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네. 속마음은 지지율에 연연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 안 하겠다. 그건 뭐 염두에 두지 않고 뭐 네. 꼼꼼히 다른 걸로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을 생각해야죠. 지금 국민들은 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살피지 못해서 그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네. 최소한 이해득실 생각을 해야죠. 생각해서 뭐가 대통령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전면 쇄신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지금 반응 안 보이고 말하자면 땜질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 부분만 보강하고 네. 뭐 정책 그런데 뭐 예. 조정하는 부분만 보강하고 그거는 본질을 잘못 본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는데 네. 뭐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지 않겠다. 정치적 목적으로 두지 않겠다. 네. 그건 인식이 잘못되신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죠.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건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이해득실이 분명히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검찰을 오래 하셔서 검사들이 일반적인 인식이 정치인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검사들이 그런 인식이 아직 밖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행보는 다 정치적 이해득실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없이 하겠다. 그 대통령이 정치인데 그 정치적 목적 없이 그럼 대통령 무슨 이야기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 인식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아직 안 하시면 밑에 참모들이라도 그걸 깨우쳐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 네. 국민의 민생도 그러고 안전도 그러고 경제도 그러고 이게 다 정치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건데 거기다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철학의 정비가 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안 된 건지 인식과 모르겠어요. 철학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부러 안 한다는 그 거죠.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안 된 건지 내가 그러면 뭐 본인이 네.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적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네. 부족한 걸 먼저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거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위에 좀 더 풍부한 경륜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그분들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좀 노력을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왕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최고의 정치 지도자죠. 정치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여기저기 이해가 상반되는 거, 대립되는 거 조정해내고 또 타협해내고 그런 리더십인데 네.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는 건지 거부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대통령 역할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가 같은 뭐 내가 여기 나와서 같은 편끼리 뭐 자꾸 이야기를 너무 한다 그래서 누가 많이 얘기하나요? 당내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내가 정말 대통령께 하나 권고하고 싶은 거는 예. 이 대통령의 논어를 좀 더 읽으셔야 되겠다. 논어. 예. 그동안에 많이 읽으셨겠지만은 논어 제일 첫 구절에 보면요. 논어 첫 페이지 하기편 첫 구절이 하기 시습지 불역이 열로라 말합니다. 하기 시습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네. 더 많이 익히고 이걸 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배우고 내가 다 깨쳤다, 내가 다 알았다 이런 그 오만한 생각을 하면 그 대통령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시습이란 말을 나는 꼭 좀 수첩에 메모해 놨으면 좋겠어요. 특히 반대파,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좀 더 의지를 갖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같은 편끼리 얘기 백날 하는 건 그건 동정교배죠. 그건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첨 주위에는 권력자 주위에는 아첨꾼만 끼입니다. 반대파라고 하면 야당 말고 또 어떤 아니 뭐 지금 말씀한 그룹이 이재호 있을까요? 부모님 같은 분도 있고 당내에도 있겠죠. 네. 여러 목소리들을 또 학자들도 있겠고 또 야당이 어쨌든 좀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 얘기를 소통을 좀 잘해야 된다. 네, 두 분 말씀 중에 정치적 인사라는 어떤 인식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잠깐 여기서 또 여야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또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면서 국정조사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국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정치적 근거를 벗어나 다수의 생떼입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직후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그 목적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흠집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야당은 집무실 관저 또 사적 채용 등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치 공세다 이런 반응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국정조사 요구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어쨌든 아이디어인가요? 상당수의 국민들은 대통령 주변에 또 뭐 김건희 씨, 네. 또 무슨 법사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스캔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뭐 관저공사라든가 측근 사적 채용이라든가 주변 인물들을 청와대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문제라든가 예. 이런 등등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거르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걸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수 의혹을 갖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에 대한 부분을 진상을 규명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만약에 있다면 책임을 묻는 그런 방도를 택하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뭐 취임 100일에 뭐 왜 국정조사를 하느냐? 네. 그건 뭐 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야당은 뭐 언제든지 취임 100일이 아니라 취임 30일이라도 뭐 자기네들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국정조사 내용이 이제 그 관사의 특혜, 공사 소주의 특혜 문제, 사적 채용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것을 야당이 국정조사를 한다고 제안을 하면 여당 그걸 덮어놓고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고 그 자체를
또 하나의 야당이 정치 공세하는 걸 여당이 또 정치 공세로 받아치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안 풀리고 여당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네. 야당이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여당은 그걸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겸허하게 좀 이렇게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 하더라도 여당 좀 어른스럽게 이걸 풀어갈 생각해야지 지금 여야가 똑같이 내 사안을 두고 서로 싸워서 하면 보는 국민들은 저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러고 뭐 국정조사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또 그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또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것도 지금 초기에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좀 그 이른 감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여당이 그걸 덮어놓고 그걸 완전히 정치 공세로 어불성설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옳지 않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를테면 여당의 품격, 품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고모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다음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아까 좀 못 짚은 게 앞서 이상민 의원께서 땜질식 처방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대통령실 어떤 직제 개편이라든지 지금 보면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선도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적 쇄신에 대해서 좀 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입니다. 네. 그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돼. 그건 매번 빠지잖아요. 검찰총장 오늘 임명했으니까. 그리고 공석주인 두 장관 그 빨리 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제는 오늘 그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거 보면 한꺼번에 확 교체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 교체해 나가겠다. 쇄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뭐 대통령실을 이번에 하는 그 팀들이 뭐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건 일면 이해가는 점도 있어요. 한꺼번에 뭐 왕창 교체했다가 대안도 없을 뿐더러 또 대통령실 또 다른 공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되는 사람들을 그때 교체하겠다 하는 건 그건 일면 이해가 되는 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 홍보 하나만 딱 찍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무지요. 지금 정무적 감각이나 정무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사태 같은 것이 났거든요. 그러면 당이 그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실로 따진다면 정부팀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정부수석팀이. 근데 그건 뭐 손도 안 대고 홍보만 손대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들 상당수, 야당을 비롯한 상당수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또 여당에 대한 대폭적인 쇄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모님 말씀 맞다나 형편상 금방금방 사람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를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국민들의 뜻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면 쇄신을 하고자 하려면 여러 가지 인재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 그 국민들의 뜻을 기대에 맞추게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을 해야 대국민 설득이고 국민도 양해하고 아 그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좀 이렇게 좀 숨을 돌리고 그럴 텐데 전혀 없이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할 거예요. 얼마나 성의 없는 답변이에요. 그럼 필요하면 하지 그러면 뭐 필요한데 안 하면 그건 더 나쁜 사람들이지. 100일 동안에 국민들의 뭐 20%대 지지를 줬으니까 일단 뭐 된통 혼났다고 봐야죠. 된통 혼났다고 보고 지금 앞으로 좀 잘하겠다고 하니까 뭐 좀 이제 추석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기간이 줄 수 있는 국민들이 더 지켜볼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추석까지. 추석 지나도 민심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또 중대한 결단을 또 한번 해야죠. 네. 자, 그런 어떤 지지율 추락에는 아마 여당 내홍도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 언급이 좀 없었던 게 아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잠깐 또 듣고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거는 법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인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전국위의 결과가 어차피 다시 해도 똑같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제 채무자 측에서 채무자 측이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전받을 이제 실익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치졸한 논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어제도 또 대통령 말을 또 인용해서 되받아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말도 했고요. 또 윤핵관을 또 언급하면서 돌격대장 역할을 했던 분 뭐 이런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가처분 신문 들어갈 때 나올 때 포함해서 발언 포함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뭐 당사자 본이니까 희망사항이 뭐 인용 났으면 하겠다라는 입장일 테고요. 저는 제가 법률가 출신으로서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정당이라고 해서 취해복권 지역이 아닙니다. 마냥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곳이 아니고 하자가 중대하면 법의 반드시 제재를 받고 심판을 받아왔고 그런 판례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대표를 내쫓는 행태라든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여러 절차에 있어서 그 흠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훼손한 매우 중대한 흠입니다. 따라서 그냥 법대로 한다면 이거는 제가 판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가처분 결정 받아줘야 되고 그 자체가 다 무효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만으로 자제만 하게 되면 마냥 정당, 특수 집단들이 법과 관계없이 마구잡이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검수완박법 통과시킬 때 위장 탈당한다든가 쪼개기 한다든가 이런 건 국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법부의 판단이 들어와서 제재를 해야 하듯이 이번의 경우도 국민의힘의 비대위 설치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운다는 측면, 그리고 정당은 특수지역이 아니다. 여기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도 취해복권 지역이 아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또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고모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판사 출신들도 다 자기 선 자리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요즘 그 하는 그 저 말들을 보면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말을 잘하려고 하지를 말고 마음을 좀 잘 다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얘기했는데 뭐 공개하는 건 좋습니다. 뭐 공개하는 거는 같은 다이라도 뭐 그 특히 정다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 민주주의가 그 우선시 되는 거니까 뭐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나 내용이 공격을 해도 좀 정제된 내용을 갖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논리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공감을 일으키지 않지요. 말보다는 마음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말을 이준석 씨에게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 당신은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마음을 좀 잘 다스리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어제 오늘인가 뭐 대통령 처음에 뭐 양두구육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대통령인데 온갖 이야기 지금 다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어쨌든 선거에 이긴 국민의힘 당 대표였는데 그렇게 해서 출범한 정부인데 좀 말은 좀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대통령한테 논어를 추천하셨는데 이전 대표에게는 어떤 책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재의 기위는 불모기재이란 말이 있어요. 부재의 기위는 불모기재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정사를 논하지 말라라는 그 공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대표가 아니잖아요. 대표가 아니니까 대표가 아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말을 하는 게 좋지. 대표도 아닌데 평당원인데 자기가 마치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쏟아내면 국민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근데 이제 이재 고모님 말씀도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어쨌든 정식의 몇십만 당원과
전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뽑힌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임기 도중에 뭐 일정 사유로 정지가 일시적으로 된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엄연히 당대표인데 그 몇백 명의 전국위원회로 말하자면 해임시키고 쫓아냈다. 그 절차가 너무나 반법치주의고 반민주적인 행태로 집권 여당에서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그 선배 정치인들이 당신은 나이가 젊고 미래가 있으니 일단 참아라. 참는 게 당신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고 어쩌면 더 조열한, 어쩌면 더 비열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태도가 저는 그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당이 비상대책위를 만든 거나 억지로 비대위로 돌린 거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만든 거나 또 그만둔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다가 의결하게 한다거나 당이 한 행위를 보면 그게 옳지 못한 행위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고 한 거는 다 옳을 수도 있어요. 네. 가처분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건 이제 법원이 법원도 뭐 고민을 한다니까. 근데 남아 있지만은 나는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 은행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논어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넘어갈 텐데 시간이 또 아쉽네요. 자, 당원 80조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바로 여쭤볼게요. 절충 아닙니까? 아니면 꼼수입니까? 아니 그렇게 뭐하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기로 했으면 딱 안 하는 게 언젠가도 한번 구질구질 이 표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참 하는 이것이 좁쌀 정치에다가 좀 구질구질해요.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그냥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별로 실익이 없어요. 보호하는 건 민심이 보호하는 거지. 그런 몇 가지 조항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보호되거나 방패막을 쓰는 건 아니죠. 네. 저는 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지 않다. 네. 고모님은요? 저 민주당 하는 걸 요즘 보면요. 이 보뚝 터진데 삽으로 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미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 상황이 뭐 국민의힘도 지금 한심하게 돌아가지만은 그렇다고 민주당도 뭐 썩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이 전국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 걱정을 해야지 무슨 당은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쪼물락거리고 앉아갖고 지금 보뚝 터져서 지금 홍수 날파인데 삽자루 갖고 보통 막는 그런 형국이라 민주당도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당이에요. 네, 자, 두 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속보 잠깐만 전하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달 초에 좀 형 집행 정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가 불허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고 형이 확정돼서 서울구치소에서 1년 9개월째 복역을 해왔지만 형 집행이 정지가 불허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오늘이 마침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도 있었거든요. 끝으로 사실 최근에 어떤 전국이 참 어수선한데 뭐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기도 했습니다만 DJ 정신을 한번 끝으로 마무리하고 질문 드려볼까요? 저는 넓게 쓰는 거.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를 핍박을 가했던 전두환 노태희 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전혀 잘 모르는 분들도 비서실장, 국정원장, 요직에 다 앉혔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 측근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일생을 같이 했던 소위 가신이라는 사람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는 소위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 동안에 임명직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물러섰거든요. 나는 그게 상당히 높이 사야 될 점이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시키기 노력했던 측근들이 좀 뒤로 좀 빠져주고 물러나고 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앞다투어
뭐 조그만 그 쥐꼬리만한 권력 다툼에 매몰되어 있는 거 보면 네. 아,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 마지막 모습 그때 우리도 현역에 있었는데 상당히 네. 감동적이었거든요. 뭐 권노갑 고문부터 시작해서 측근들이 우리는 임명직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진짜 한 사람도 임명직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후배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예. 네. DJ 정신을 표방하는 단어가 평화 그리고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단어들과 또 말씀하신 논어 구절까지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구현상 교수가 논문 심사위원들의 부실 검증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심사에 참여한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논문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표절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들은 재검증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짜집겠다고 주장한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 구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의 판단은 틀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국민대가 일부 표절은 용인될 수 있다. 관행적으로 통상 용인이 된다. 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야 표절해도 괜찮아.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김건희 여사에게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학위 취소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모른 척 한다는 것은 국민의 원망이 분노가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다. 학위에 대한 취소 요구 이런 것들이 담겼을 때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가 된다. 구 교수는 또 문제가 있는 논문을 그대로 통과시킨 당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심사를 담당한 지도교수 그리고 5분의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 논문을 직접 심사한 교수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 심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논문 검증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표절 검증은 심사위원의 몫이 아니다라며 지도교수나 김건희 여사 본인이 확인했어야 할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심사를 꼼꼼히 했고 표절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지도교수나 본인이 하고 뭐 검증위원회가 따로 있어야지. 발표하는 거 가서 현장에서 보고 질의응답하고도 했어요. 날인 위조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제가 제 날인 맞고요. 근데 그 주제 부분은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재진은 지도교수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는 논문 자체 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묻는 전체 교수 대상 총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교수회는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6시 이후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삼성전자 세탁기가 작동 중에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YTN이 처음으로 보도한 사례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고객들에게 사전 점검과 무상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법적 대응 등 단체 행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빨래 하던 도중에 유리가 깨졌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가 보내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인데요. 보시면 바닥에는 검은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네. 세탁기는 여전히 작동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곳에 가서 유리 조각들을 직접 만져봤는데요. 두께가 1cm 정도 내외로 보였는데 굉장히 날카로워 보여서 다치기도 좀 쉬워 보였습니다. 예. 당시 제보자가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문을 열고 청소도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순간이었는데요. 굉음과 함께 유리 조각들이 퍼져나가면서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 앞으로 도망갈 정도로 소음이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폭발하듯이 그냥.
뻥 하고 엄청난 큰 소음이 들렸죠. 급하게 119 구급대원들을 불러 전원을 제거한 뒤에야 수리기사를 불러서 세탁기를 해체할 수가 네,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는데 진짜 놀랐겠네요. 예, 이거 네. 자칫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었는데 이런 폭발이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YTN은 지난달 15일 인천 강화도에서 삼성전자 세탁기가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는 보도를 처음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삼성전자는 드럼통에 있던 방수 패드가 폭발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제보로만 접수된 사고 사례가 이번 달 초만 해도 서울 공릉동과 인천 청라동에서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났고요. 추가로 충북 충주와 대구 중구 그리고 서울 진관동에서도 유리가 깨졌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는 이런 최종 확인된 것들을 5건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추가 제보들이 들어와서 5건 말고도. 네, 지금 한 10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에서는 임신 8개월 된 임산부가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다가 유리가 깨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 속 제보자인가요? 맞습니다. 당시 상황도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빨래를 돌리려고 안에 세탁물을 넣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문을 이렇게 밀었는데 갑자기 유리가 확 하면서 터지면서 깨져가지고 제 쪽으로 쏟아졌거든요. 네, 문제가 되는 세탁기는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비스포크 그랑데 AI 제품인데요. 다 같은 제품입니다. 예. 네, 이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보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돼서 신혼부부들이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세탁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보 말고도 신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지역 맘카페 같은 곳에서도 삼성 세탁기에서 유리가 깨졌다는 이런 소식들을 충분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산산조각나 유리 파편만 봐도 참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나왔습니까? 대체 왜 깨지는 겁니까? 네, 저희가 제보를 접수해서 취재를 하면서 공통점들을 좀 몇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특정 제품에서 구매해 설치한 지 6개월 안쪽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더운 여름에 갑자기 유리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탁기 표면에 강화유리가 충분히 접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강화유리가 애초에 세탁기의 진동을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들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그 세탁기에서 가해질 수 있는 압력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소비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리 소재, 거기 사용한 유리 소재 자체가 약간 뭐 불량일 수 있고요. 네, 세탁기에서 깨지지 않은 채 떨어진 강화유리가 있다는 이런 제보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사진 보시면 지난 13일에 서울 진관동에서 그 강화유리가 깨지지 않고 통째로 떨어져 나간 그런 사진을 보시고 유리가 계십니다. 통째로 떨어진 거네요. 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동그랗게 보이시는데요. 네. 네, 잘 보시면 지금 왼쪽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물질 같은 게 하나 묻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접착제로 추정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착력이 낮아져서 지금 떨어졌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접착제 문제와 강화유리 문제 두 개 놓고 봐도 삼성전자의 세탁기 생산 공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적이 됐을 텐데 삼성전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우선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강화유리가 터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 맞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드럼 세탁기 일부에서 강화유리 이탈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무상으로 문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탈 현상이 없는 고객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무료로 사전 점검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환불이나 구매가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명확한 원인 설명이나 추후 대책이 없이 무작정 보상만 이야기하는 삼성전자의 대처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YTN으로 제보도 계속 추가되고 있고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도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제 삼성전자 측에 해당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사실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소비자원은 YTN 보도를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측에서 소비자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소비자원이 조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세탁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리콜 등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조만간 진전된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냈고 사실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리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기관인 만큼 네. 조사 개시 결과가 리콜 결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도 여러 차례고 사태가 퍼지다 보면 소비자들 대응도 궁금한데 지금 단체 행동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탁기 유리 깨진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 일부는 예.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최근 법무법인과 구체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만약 소송 등이 진행돼서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네,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탑로드, 쉽게 얘기해서 통돌이형 세탁기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네. 네, 이 결과 삼성전자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만들어진 세탁기 34개 모델 280만 대를 리콜을 했었습니다. 예. 또 구매 연한에 따라 신제품 구매 후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마련을 했었는데요. 네, 해외에서 다른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국내에서도 리콜이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낙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 황윤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장사들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 전망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면서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기업 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3년째 접어든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여러 어려움에도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결산 상장기업 603개사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61조 8,70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 정도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6.68%, 순이익은 0.6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063개사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1조 865억 원으로 22.3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74%, 순이익은 5.55% 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연결 결산 실적 기준 17개 업종 중 운수창고업이 178.29%, 운수장비업이 85.65%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지만 전기가스업과 건설업은 감소했습니다. 반면 금융업은 부진해 금융업 43개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58%, 7.47%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오늘 25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9월 22일 날 FOMC가 있는데 그때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70% 정도 확률로는 0.5% 인상을 보고 있고요. 30% 확률로 0.75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0.5를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도 0.25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현재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진정되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압박, 금리 인상 등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소형 지구본과 같은 공 모양의 조선시대 휴대용 해시계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이 희귀 유물에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고종 때인 1890년 제작된 휴대용 해시계 일형 원구입니다. 국내 최초로 확인된 구형의 해시계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 유물입니다. 구리와 황동, 철로 정교하게 만든 이 해시계의 높이는 약 24cm이고 지름은 11cm입니다. 해시계에는 제작 시기와 함께
당시 무관인 상직현이라는 제작자 이름이 새겨져 있어 과학사적 가치도 높습니다. 과학적인 정교함뿐만 아니라 상당히 품이 있고 또 여기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의 그 명과 낙관까지 있는 아주 완전한 그런 유물이다. 두 개의 반구가 상하로 맞물려 있는 이 해시계는 각종 장치를 조정해 시간을 측정합니다. 먼저 줄을 달아 늘어뜨린 다림줄로 수평을 맞춘 뒤 기다란 T자형 횡량과 태양을 일직선으로 놓아 일각 15분 단위로 시간을 잽니다. 12지의 표시와 96개의 세로선이 있는데 이는 하루를 12개의 시와 96각으로 표기한 조선 후기의 셈법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해시계인 앙부 1구는 반구 형태로 한 지역에서만 시간을 잴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진일보한 일형 원구는 남반구까지 포함해 어느 곳에서나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게 앙부일구와는 전혀 그 원리가 다른 그런 형태로 제작이 돼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독창적인 새로운 것으로 이걸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청은 1940년대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 장교가 소장했던 이 유물이 미국 경매에 나온 것을 알고 지난 3월 매입했습니다. 이 유물은 환수문화재 특별전의 선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배구 컵 대회의 깜짝 스타, 바로 한국도로공사 김세인입니다. 팀을 옮기면서 리베로에서 공격수로 포지션까지 바꿨는데 그야말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챔피언 현대건설과 2위 도로공사의 대결. 누구보다 빛난 건 레프트 김세인이었습니다. 173cm의 작은 키지만 탄력을 이용한 빠른 공격이 강점. 이 선수가 리베로였다니. 수비만 했었다니. 네. 너무 아깝네요. 영리하게 터치아웃을 노리고 상대의 벽을 피해 빈 곳을 노리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팽팽히 맞선 듀스 상황에서는 경기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2003년생 김세인은 공격 수비 다 잘하는 만능 선수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리베로였지만 세터 이고은의 보상 선수로 지명되면서 김종민 감독의 뜻에 따라 공격수로 변신했습니다. 작년 시즌 때는 공격을 못해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코보컵 때 이제부터 레프트 하게 되어서 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명여고 시절 레프트로 활약했던 김세인. 다음 시즌 때는 더 득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포지션 변경에 성공하며 스타 탄생을 알린 김세인의 활약이 여자 배구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8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부터 시작되겠고 호남 지방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는 최고 7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오전 중에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모레 새벽부터 오후까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청주 22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일찍 그치면서 다시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